시간 맞춰서 링크 좀 봅시다. 네. 그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형 공시 박사과정 박시현입니다. 저는 이제 NLP 논문 3개 준비했고요. 먼저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10월에라는 학회에 나왔던 그 Adapting Language Model to Domain Specific Language. 좀 도메인 스페시픽한 상황에서 Give Augmented Generation 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 라는 게 약간 좀 커먼 빌리프처럼 이제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한 논문이고요. 나온 지 좀 되긴 했는데 사이트도 많이 봤고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레벨을 할 때 좀 이제 많이 사용되는 베이스 라인에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티베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스페셜라이즈 도메인에서 내구 기반으로 LLM을 좀 성능을 높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모티베이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지적한 문제 상황은 저희가 이제 레그를 할 때는 결국엔 리트리버를 해야 되는데 리트리버랑 다큐멘트가 항상 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종종 이제 잘못된 다큐멘트를 리트리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시나리오에서도 언제나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에서 왼쪽이 클로스드북, 그냥 리트리버 없이 LLM 파라미터만 가지고 하는 거고 가운데 있는 오픈북이 리트리버 시스템을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 레프트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 그렇게 정보량이 많지 않은데 일단 리트리버를 해서 관련 정보를 많이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COT를 한번 더 돌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리즈닝 스텝을 가져간 다음에 답을 만들도록 하자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메소드는 되게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는 리트리버를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 타임에 리트리버를 할 때 잘못된 다큐먼트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트레이닝 타임에도 이렇게 좀 잘못된 다큐먼트가 주어지는 상황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랭귀지 모델이 잘못된 다큐먼트가 들어와도 정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약간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Who invented transformers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거랑 관련된 다큐먼트가 이제 정답은 어텐션 이즈 얼루니드라는 페이퍼고 이제 오답으로는 아담이나 글로브나 레슨의 페이퍼가 이제 오답이 되는데 이 정답과 오답을 전부 다 콘캣해가지고 랭귀지한테 한 번에 보여준 다음에 답을 내도록 하면은 이제 리트리버리 다큐먼트 중에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린데 그 중에서 이 LLM이 꼭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와서 어, 정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 타임에는 어떤 하나의 쿼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what attention is used in this trap이라는 쿼리가 있으면 그런 관련된 다큐멘트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소개한 다음에 답을 예측하도록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준 다큐멘트는 그러면은 저거를 한 번에 하나만 준다는 얘기야? 아니면 저렇게 네 개를 다 준다는 거야? 네 개 안에 무조건 최소한 적어도 골드 그거가 있게끔 한다는 거야? 이것도 그 디테일한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답이 항상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답이 아예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비율은 하이퍼 파라미터고 그래서 50%로 하면은 전체 학습 데이터 중에 한 50%에는 항상 오답 다큐먼트가 있고 나머지 50%에는 오답 다큐먼트 없이 오답만 들어있다. 뭐 생각 중에 그때는 답변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그 정답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리트리버 다큐먼트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모델이 가진 파라미터 정보 내에서 답을 예측하도록 한다. 약간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저 좀 이상하지 않나? 레그가 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게 테스트 타임에 리트러벌이 잘못된 상황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을 트레이닝 타임 때도 미리 좀 보여준다. 그건 좋은데, 그때 이제, 나는 일단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답이, 그가 여기에 없었어도 정답을 그거 하게끔 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죠. 사실은 파라미터 안에 무조건 정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골드 문서를 안 줘도 답을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킨다는 거는 외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또 잘 답변하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건데. 근데 뭐 랩을 하면은 뭐 더 잘할 테니까. 네,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 리트리버랑 좀 관련은 없는데 그
일반적인 랩은 퀘션이랑 다큐멘트 보고 바로 이제 답을 행성하는데 그 사이에 그 COT, 그러니까 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하는 거고 이건 사실 이 논문이랑 그렇게 관련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소개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과는 여기서 베이스라인은 이제 GPT 3.5 터보에다가 다큐멘트 붙인 거, 그다음에 라마2 제로샷, 라마2 제로샷 했다가 리트리버 다큐멘트 붙인 거, 또 TSF는 그 다큐멘트 없이 퀘션이랑 정답만 가지고 이제 정답을 생성하도록 학습한 거고 DSF 플러스 레그는 이렇게 학습한 모델에다가 다큐멘트를 그냥 추가로 준 겁니다. 이거 정리하면은 이제 총 5개의 데이터셋에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엑스트라는 모델이 좀 제일 잘 전반적으로 동작하고 종종 GPT 3.5 터보보다 잘했다 정도로 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안하는 COT가 실제로 대부분의 데이터에서 효과가 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그 네거티브 샘플을 구성할 때 그, 그 다큐멘트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학습한다고 했었는데 그중에 정답이 몇 프로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오답만 주고 어떤 경우에는 오답이랑 정답 같이 섞어서 주는 그런 거 어블레이션도 이제 존재했었고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도 하나 있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여러 개 다큐멘트가 있을 때 기존의 모델들은 정답을 틀렸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리즈닝, 그러니까 COT를 붙여서 정답을 붙였다. 라는 그냥 케이스 스터디 땅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두 번째 논문은 Questioning the Survey Responses of LLM이고 올해 유립스 오랄 페이퍼였고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논문은 약간 이제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좀 소셜한 논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LLM 뭔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LLM을 분석할 때 사람들이 하는 서베이를 LLM한테 시켜본 다음에 그, 그 응답을 기반으로 뭐 LLM의 성향이다 뭐 그런 거를 좀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래를 보면은 너가 예를 들어서 굿 데모크라시랑 스트롱 이코노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A라고 말하는지 B라고 말하는지 이걸 기반으로 LLM이 뭐 정치 성향을 판단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 서베이 기반의 LLM 어널리시스가 실제로 얼마나 유효한지 사실은 그냥 유니폼하게 답을 보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게도 좀 분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돼요? 예시가 아, 네. 이거 아래 글을 보시면은 민주주의랑 경제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니? 이게 보통 인간의 그 정치 성향 같은 걸 분석하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이 LLM한테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A라고 말했으면은 이 LLM은 데모크라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분석을 하려고 많이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유효하냐고 좀 그냥 분석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 차트는 뭔 뜻이에요? 이 밑에 있는 거요. 여기서 이제 왼쪽은 LLM이 A를 한 99%의 확률, B를 한 1%의 확률로 예측했다라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 40명은 A, 한 60명은 B라고 물어봤고, 이게 뭐 미국, 러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달라진다.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뭔가 결론을 낸다 치면 LLM의 성향은 이 세 번째 있는 T랑 제일 비슷하다라고 같이 결론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분석이 얼마나 유효하냐라는 거를 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차트에서 LLM은 99%하고 1%잖아요. 네. 그럼 그 99%가 1%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A랑 B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A랑 B의 토큰의 확률 뭐야 네, 딱 이거는 뭐 그렇게 100번 물어봤을 때 99번을 뭐 했다 이런 느낌. 둘다 유효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좀 유명한 서베이가 있죠. ACF라고. 여기서 이제 25개의 멀티플 초이스 퀴션을 기반으로 저희가
뭐 인구조사, 통계조사 같은 거 하면은 물어보는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41개의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온 질문은 지난 12개월간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으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예스도가 나올 거잖아요. 뭐 그랬을 때 예스 한 10%, 노 한 90%가 사람한테 나왔다 치면은 똑같은 질문을 LM한테 물어봤을 때 A 확률, B 확률 나오면은 똑같이 A가 한 60%, B가 40% 나올 텐데 이런 두 개의 분포가 얼마나 컴페러블한가.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 디자인을 해서 애들을 분석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논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서 이 결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총 5개의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이나 아니면 건강보험이 있는지 아니면 출산 경험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질문들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LLM이 분석을 했고 여기서 이제 아, 초록색 선은 미국인들 뭐 몇만 명한테 물어봤을 때의 그 답변의 다양성이고 여기서 주황색은 이런 저희가 4개의 옵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4개의 옵션이 각각 0.25, 0.25, 0.25, 0.25 하면은 이때 엔트로피가 가장 높잖아요. 1점으로. 주황색이 가장 유니폼한 분포고 여기서 파란색이 각각의 LLM들의 분포입니다.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 랭귀지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각각의 플롯에서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리스폰스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이 리스폰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결국 그 사지선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높은 확신도를 가지고 예측하지 않고 그냥 항상 유니폼하게 예측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하면은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이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다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유니폼하게 예측을 하도록 모델이 트레이닝 되거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일단 거기까지.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LLM들은 그 상대적으로 높은 엔트로피를 가진다. 즉 사지선다라고 치면은 각각의 사지선다를 이렇게 인문학의 25% 정도의 확률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관찰이었고 세 번째는 약간 좀 다른 맥락인데 이 LLM이 보통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션을 풀 때 특정 옵션,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옵션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냥 프리트레이닝만 한 모델이랑 인스트럭션 튜닝까지 한 모델을 생각했을 때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모델은 상대적으로 좀 덜 유니폼한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까지 하면은 비로소 좀 특정 성향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그렇다라고 하지만 저도 이해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오랄이에요? 예, 저도 조금 했었는데요. 일단 글을 잘 썼어요. 그 뭔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사회가 이런 쪽에 좀 그게 없다 보니까 이래서 오라이아라고 하게 됐는데 사실 기존에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LLM은 이러이러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어라고 그 뭔가 결론을 내리는 논문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할 수 있는 맥락이라고 좀 느껴져요. 사실 그냥 좀 랜덤 패싱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분석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좀 크리틱이 돼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 아닐까? 물론 추측인데. 네. 마지막 논문인데요. 네, 마지막 논문은 아이클리어 25년도 언더리뷰 논문이고요. 점수가 이제 886이어서 좀 높아가지고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어너니머스 아니고 프리스팅도 올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네, 완전히 그 어너니머스인 선생님. 그래서 논문 제목은 저주 디코딩 테스트럴 스페큘러티브 샘플링 리퀘어스 고 비욘드 모델 어라이먼트이고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저희가 최근에 활용하는 랭귀지 모델이 파라미터가 되게 크니까 디코딩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LLM이 보통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을 하는데 왼쪽 그림에서 첫 번째 토큰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 토큰이 나오고 그게 다시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토큰씩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다섯 토큰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LLM을 다섯 번 이상 써야 되는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리니까 어, 일단 조금 더 에피션트한 작은 LLM을 가지고 한 대여섯 토큰들을 한 번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여섯 토큰을 한 번에 LLM한테 넣으면은 한 번에 넣어서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그러니까 초안은 좀 가벼운 모델로 만들고 만들어진 초안을 그 큰 모델한테 인퍼런스를 시켜가지고 베리파이를 하는 좀 두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은 이제 LLM이 한 번만 인퍼런스를 해도 대여섯 토큰들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좀 성능이 좋을 수 있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어, 이 비디오는 뭐예요? 이거 그 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스페큘러티브 디코딩 이야기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드래프트 모델이 여러 토큰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LLM한테 넣어가지고 베리파이를 하는 두 단계다까지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고요. 네,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은 결국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스페큘러티브 디코딩에서는 그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모델이 드래프트를 억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억셉을 하는 기준이 이 토큰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에 따라서 억셉하고 리젝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모델이 생각하기에 음, 네. 그 억셉하고 리젝하는 기준은 토큰의 퀄리티에 따라서 꼭 결정되진 않는다라는 게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라마 405B랑 GPT-4o 있으면은 GPT-4o가 아무래도 좀 더 좋은 모델일 수 있잖아요. 그게 좀 일반적인 그 믿음인데 GPT-4o가 만든 토큰들을 라마한테 베리피케이션을 하도록 했더니 그 총 100개의 토큰 중에서 한 2.3% 정도만 억셉을 하고 나머지 한 98%는 리젝을 한다는 게 이 연구의 좀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라마가 글을 쓰는 패턴이랑 GPT-4가 글을 쓰는 패턴이랑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말을 시켜보면. 근데 그렇게 음, 그런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억셉이랑 리젝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GPT-4가 라마가 GPT-4의 글을 좀 리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게 이 연구의 좀 모티베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오만점일 때 네. 토큰이 다른데 어떻게 이직시켜요? 네. 토커나이저가 다른데 이직을 어떻게 시키는 거죠? 제 생각에는 GPT-4로 그냥 생성한 다음에 네. 그거를 라마 토크나이저로 잘라가지고 준 것 같아요. 나우토리카에게 한 문단을 생성해요, GPT-4로. 네, GPT-4를 한 문장 생성해서 그걸 라마 토크나이저로 잘라가지고 다시 넣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억셉이라는 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가?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뭐 1등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GPT-4가 생성한 토큰이 라마에서 1등으로 예측이 되었으면 옥셉, 아니면 리젝이라고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반대로 이제 드래프트를 인간이 쓴 텍스트로 주고 이거를 라마로 베리피케이션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라마가 쓴 글보다는 사람이 쓴 글이 아무래도 더 좋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위키피디아처럼 사람들의 손이 많이 거친 텍스트의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스페큘레이티브 디코딩은 이 노란색의 박스처럼 총 100개의 토큰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억셉이 되고 나머지는 좀 버려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좀 문제점이다라고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게 결국에는 그 억셉과 리젝을 결정하는 기준이
퀄리티랑 별개로 좀 스타일리틱한 걸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 논문에서는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확률값만 가지고 억셈 리젝을 결정하는 것인데 토큰 단위로 억셈과 리젝을 결정하는 클래시파이어 레이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 토큰 단위의 클래시피를 수행한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의 학습 데이터도 이제 저자들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해서 오른쪽과 같은데 이제 폴레프트 앤서에서 일부러 좀 몇 개의 단어들을 수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색이 정답이면은 안도라 앤 모나코 같은 거를 포르투갈 앤 폴란드라고 매뉴얼하게 바꾼 다음에 그거는 잘못된 토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콜렉트한 토큰이다 라고 어노테이션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기존의 LLM을 추가적으로 파인튜닝해서 그러니까 그 리니어 레이만 파인튜닝해서 그 베리피케이션을 위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기존에는 그 베리파이어가 각각의 토큰들에 대해서 확률을 재고 확률이 1등이면 억셉, 나머지는 리젝이었잖아요. 근데 그 토큰에서 행성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토큰이 억셉이니 리젝이니 판단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 클래시파이어를 다는 거고요. 클래시파이어의 학습 데이터는 저자들이 직접 어노테이션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다는 거야? 학습 데이터 말씀이시죠? 네. 이 데이터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임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LLM한테 이거에 대해서 올바른 답 만들어줘, 잘못된 답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일단 이 파란색이랑 이 분홍색 텍스트를 만들고요. 그럼 이제 토큰 레벨로 레이블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 레이블 어노테이션은 저자들이 직접 했습니다. 네. 실험은 좀 간단한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속도는 이제 기존의 스탠다드한 스크립트 코딩보다는 빨라지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러버리지 어셉턴스 맥스 한 번에 억셉되는 토큰들의 개수가 지금 스탠다드한 스페큐러티브 디코딩은 6.4개인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저지먼트는 18.8개, 3개 정도 긴 토큰들을 억셉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여기서 이제 이글이라는 게 좀 좋은 베이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도 좀 컴피티티브화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음, 또는 빨라졌는데 제너레이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슈 없이 그래서 이제 원래 라마 70B를 그대로 쓰면은 이 파란색 점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그 저지디 코드를 활용하면 초록색 박스와 같이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좀 추가적인 장점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속도는 빠르고 그리고 제너레이션 퀄리티 하락은 최소화되는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왜 비욘드 모델 얼라이먼트라는 문구가 붙은 거야? 저게 무슨 의미야? 이게 스타일이라고 좀 예시를 설명드렸어요. 라마가 말하는 스타일이랑 GPT-4가 말하는 스타일이랑 다르다. 근데 그 스타일이 맞고 틀리고가, 그러니까 스타일이 얼라인이 되고 안 되고, 이 맥락에서 모델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마 70B랑 라마 8B는 아무래도 얼라인이 잘 맞고, GPT-4랑 라마 70B는 얼라인이 아무래도 안 맞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목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지. 네. 저는 서포트종합과정 이병근이고, 로보틱스에서 요즘 제일 2024년에 핫한 벨A라는 모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논문을 3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핫하냐면, 학교 가면은 이제 강학습이나 컨트롤 쪽 가면은
절반은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 로보틱스에도 VLM 갖다 쓰잖아요. VLM은 아웃풋이 내추럴 랭귀지잖아요. 근데 로봇은 내추럴 랭귀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어댑테이션을 할 것이냐 해서 또 여러 가지 사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모델은 그냥 이미지를 원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VLM은 하이레벨 전략만 짜주고 강화학습이나 컨트롤이고 로우 레벨만 수행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이라키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얘는 단순하게 현재 상황 이미지랑 태스크 디스크리션을 그냥 VLM한테 넣어주면 아웃풋으로 바로 액션을 내뱉어라 라는 게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입니다. 제일 유명한 모델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잠깐 그냥 프릴리미너리를 가져왔는데, 얘는 팜이라는 그냥 VLM 모델입니다. VLA 모델은 아니고 구글에서 만들었던 모델인데 2년 전인가.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난 이런 거 할 거야. 그러면 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블루 블럭 어떻게 집어? 그러면 답변은 일단 뭐 옐로우 블럭부터 집어라는 그냥 VLM 모델이 있는데, 얘네가 해봤던 게 이거 그냥 불러와서 로봇 데이터로 그대로 파인 튜닝을 그냥 해보자. 이게 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모델 그대로 가져와서 인풋으로 이 이미지와 이 태스크, 난 현재 이제 로봇을 뭘 해야 될까라고 들면은 아웃풋으로 관절의 각도, 관절의 속도, 이걸 레이블로 하도록 그냥 지도학습 열심히 시켜보자. 이게 다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저거 내가 학습 때 본 로봇에 대해서는 꽤 매니플레이션이나 뭐 이동 잘 하던데, 이런 게 작년에 나왔던 구글의 모델. 뭐 학습할 때 옛날에 황정윤 학생도 이거 랩생할 때 발표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지만 뭐 크게는 사실 이게 답니다. 뭐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굳이 VLM을 그럼 내가 왜 써야 되냐라고 한다면, 광학습이나 일반적으로 그냥 뭐 지도학습으로 어떤 로봇을 학습시킨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학습 데이터에 본 것만 다르고 안 본 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고 로봇은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 세상 모든 이 로봇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전부 다 커버하는 데이터를 다 모아라라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VLM이 갖고 있는 이런 커먼 센스라던가 좀 그런 걸 이용하면은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 모델들의 실험을 다 내가 학습 때 보지 못한 도형, 어떤 물체, 처음 보는 색깔, 처음 보는 방, 이런 데서도 얼마나 잘 성능을 유지하면서 실험할 수 있을까? 이게 메인 실험이고, 뭐 얘네 모델이 가장 오른쪽이 초록색 파란색 모델인데, 안 볼 때 우리가 되게 훨씬 잘해, 잘 대처해, 뭐 이런 느낌으로 24년은 이게 잠깐 트렌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언스인 오브젝트에서는 왜 파란색이 초록색보다 아, 파란색이 왜 더 낮아요? 뭐 그것까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얘네 말로 이 둘의 차이는 얘네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고, 그냥 어떤 VLM 백본을 쓰냐가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크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 가져온 모델은 뭐냐면, 이게 다 좋은데 문제가 모델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를 아마 공개를 나중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번에 조우준 학생이 몰로 들고 오면서 이 트레이닝 코드부터 모든 과정, 완디비 로그 같은 걸 전부 공개한 게 있어야 좀 공부도 할 수 있고 발전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저자가 모든 과정을 이제 오픈 소스로 해보겠다라고 그대로 따라 해보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소드는 아무것도 없고, 이 오픈 소스 모델, 뭐 다이노나 시글릿 같은 비전 인코더, 나 라마2 같은 LLM을 백폰 모델로 써서 오픈 소스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튜닝 해봤다. 그랬더니 성능이 잘 나오네. 이를 그냥 공개한 일종의 벤치마크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져온 이유는 얘밖에 거의 공개한 게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들이 베이스를 비교할 때 전부 얘랑 비교합니다.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페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랑 똑같고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주고 내가 put F1 in bold이라 하면은 아웃풋은 실제로 이 로봇팔이 수행할 실제 액션, 이게 세븐 디멘션인데, 이거를 그냥 계속 그냥 학습시킨다, 이게 답니다. 백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CPA, 오픈소스 되어 있는 그냥 다이노 버전 2와 시글립이라는 요즘 클립 대신 많이 쓰는 어떤 비전 인코더를 그냥 갖다 썼고요. 그다음에 LLM은 그냥 라마를 갖다 썼습니다. 아직 물론 아시겠지만
얘 라마도 버전 몇을 쓰냐. 혹은 이제 빅모델, 스몰모델 성능 차이가 사실 꽤 나잖아요. 근데 아직 여기는 인퍼런스 스피드가 상당히 로보틱스는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더 큰 모델 쓰는 건 아직 많지 않아. 이 정도로는 실험하고, 이제 7B 정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같은 경우는 단순한데, 뭐, 예를 들어 현재 나의 이미지가 있고, 내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으면, 그냥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뭐, 세븐 디멘션일 수도 있고, 세븐 디멘션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디멘션 예측하고, 그다음 두 번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두 번째 예측하고, 세 번째 예측하고, 이게 그냥 액션을 예측하는 그냥 오브젝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습을 하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사실 제일 문제가 데이터셋이 없는 건데요. 작년에 구글에서 전 세계 모든 연구실을 오픈 소싱, 약간 크라우드 소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아, 한 손 로봇 있는 연구실 집 앞에 시켜서 각자 한 10,000장씩 보내. 그래서 모아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전부 모든 예를 들어 22개 정도의 로봇 파일. 그다음에 얘 앞에서 물도 따르고, 겁도 쌓고, 뭐 이런 거 하는 태스크와 뭐 다양한 순에서 모은 게 90만 개 정도의 어떤 동영상 클립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액션과 함께, 스테이트 액션 셋이. 그거를 자기가 잘 큐레이션을 사용했다. 아시다시피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데이터 큐레이션, 필터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뭐 공개를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사실, 뭐, 메소드라는 게 너무 없어서, 이 메소드 설명은 방금 끊게 가고요. 그래서 얘네가 실험해봤는데, 실제로 그게 한번 그 구글이나 애들이 했던 게 그대로 재구현이 될까라고 했을 때, 뭐, 저거 우리 테스크에서는 되게 잘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그냥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우리가 VLA 같은 걸 써야 되는 당위성은 어떤 커먼 센스라든가 리스닝이라든가, 우리가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항상 unseen task, unseen color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하게 되는데, 이 실험도 그런 좀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얘는 이 팟이라는 걸 지금 정확히 이 팟은 처음 본 상태인데 얘를 정확히 뭔가 플립팝에서 얘를 들어야 되는 태스크를 바로 해보라고 시켰을 때 방금 이 방식으로 VLA를 써서 했을 때는 뭐 76%가 나오는데 다른 것들은 다른 것도 뭐 VLA 같은 거긴 하지만 모르게 더 좋았고 뭐 여기는 한마디로 다 VLM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랬는데 우리께 뭐좀 비슷한 테스트도 있고 잘한 테스트도 있고 우리가 잘 재구현을 한 것 같다. 뭐 메소드가 좋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원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항상 여기서 일로 옮기는 데이터만 학습했는데 반대로 여기서 반대로 옮겨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그럴 때도 어느 정도 하네. 뭐 이런 실험 결과들이고요. 사실 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 얘네 말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너네도 학습하면 돼라는 일종의 제시하는 게 없는. 네, 그래서 두 번째 얘는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실제로 요구한 로그 파일, 여기서 쓰는 이런 로그 파일이 실제 데이터셋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실험해가지고 나온 결과고요. 데이터셋에 실제로 내가 없는 로봇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로봇 파일을 샀는데 저 모델은 이 로봇 파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로봇 파일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인 튜닝 해도 이 모델이 잘 되니까 그걸 그냥 실사으로 실험해본 겁니다. 한 테스크당 한 석세스풀 데몬스트레이션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파인튜닝 시켜봤더니 뭐 완벽하진 않지만 적당히 잘 되네 뭐 이런 결론입니다. 이 파란색이 베이스라인이고 빨간색이 본인인데 이 파란색은 그냥 그겁니다. 뭐 BLM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쉘로우한 어떤 강화석에서 원래 많이 쓰던 일반적인 그냥 모델인데 얘가 쉬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가 잘한다. 얘는 싱글 태스크를 각각 따로따로 학습하는 쉘로우한 모델의 성능이 파란색이고 이 빨간색은 이 싱글 모델이 모든 태스크를 한 번에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그냥 잘 집기만 하면 되는 태스크는 이 모델만 엄청 오버피팅해서 학습한 쉘로우 모델이 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오른쪽이 조금 더 이제 여러 단계를 걸쳐야 되는 그런 태스크인데 그럴 경우에는 얘가 조금이라도 내가 안 본 위치에 오브젝트가 가 있거나 이 오브젝트 모양이 조금 달라지거나 하면은 걔네는 되게 취약해. 제너럴라이징이 되게 약해. 따라서 VLM 쓰는 게 좋을 거야.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로보틱스에서 가장 오래 논문 한 분야 꼽아라. 그랬을 때 VL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논문이었고
두 번째 논문인데, 이제 VLA 모델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쓰려고 보니까, 내 데이터셋, 내 무엇은 저 모델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럼 나는 내 모델에 맞게 한번 써봤는데, 당연히 내 모델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능이 되게 안 좋겠죠. 그래서 파인튜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파인튜닝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로봇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 텔리 오퍼레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건데, 이 손잡이가 뭐냐면, 게임의 조이스틱 같이 얘를 움직이면 로봇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움직여가지고 잘하는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걸 일일이 손으로 모은 다음에 얘를 저장해 놓고 그 데이터로 파인튜닝 한다. 이게 제일 일반적인 방식인데 태스크가 어렵고 조금 더 단계가 복잡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언제 다 모을 거냐? 이건 스케일러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라는 데서 질문을 하고 있는 논문이고 근데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는 강화학습을 사용하는데 강화학습을 파이널 모델로 쓰는 게 아니라 이쪽 짜잘짜잘한 태스크를 다 하나씩 나눠서 각각을 하나하나 푸는 그냥 강화학습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 길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A 태스크를 푸는 강화학습 셋, B 태스크 푸는 강화학습 셋, C 푸는 강화학습 셋 쫙 모였을 거잖아요. 그걸 전부 모아다가 아까 말한 VA를 파인튜닝 시키자. 그럼 잘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니 굳이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 잘 되고 있는 아까 VLA 모델 갖고 와서 얘를 몸통으로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강화학습으로 다 파인튜닝 엔드투엔드로 시켜버리고 그러면 안 되냐. 근데 그러면 그 RL이 불안정한 학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제 말은 이 VLA 모델이 럴지한 VLA 기반의 모델이 있으면 이 헤드에 뭐 그냥 액션 MLP 같은 걸 새로 달아서 바로 액션을 찍게 하는 그냥 그걸 만들고 뭐 걔를 이거 그냥 R을 에이전트로 그냥 쓰는 거예요. 얘 인풋은 현재 내 이미지와 태스크 디스크리션과 현재 상황이 들어갈 거고 아웃풋으로 액션을 찍는 그냥 R의 에이전트가 탄생하는 거예요. 걔를 그냥 강화학습 환경에 넣고 강화학습 로스 펑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학습이 되긴 되겠죠. 근데 얘네 말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인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기네처럼 하는 게 좋다라는 인식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이제 태스크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풀고자 하는 건 매니플레이션인데 이게 되게 컨트롤이 엄청 섬세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오른쪽 보시면 이 블럭을 옆에서 집어서 여기 해당하는 곳에 정확히 넣어야 되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안 들어가는 좀 이게 되게 어려운 태스크인데 어려운 태스크고 또 제일 왼쪽 위를 보시면 이 USB를 정확히 꽂는다거나 타입C를 꽂는다거나 이게 사실 이게 사람이 해도 쉽지가 않은 작업이거든요. 사람이 이를 조정해서 해도.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가 얘네 태스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학습 방식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라 더 이상 메소드가 없는데, 방학습을 다 일일이 쪼개서 모아놓고, 그걸로 그냥 지도학습을 시킨다. 이게 답니다. 아까 이전 논문 것 같이. 그냥 메소드는 여기서 끝인데, 이렇게 왜 해야 되냐, 얘네 익스페리멘트에서 뭐, 간단하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는 얘네가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뭐 데이터를 방금 강화학습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이 예시에서 들면은, 정확히 내 선을 USB, 아니면 이더넷에 꽂는 어떤 작업을 한다면, 총 이 세 개가 주어졌다 했을 때, 세 개를 각각 학습을 시킵니다. 강화학습을. 일단 강화학습을 학습시켰으면은, 각각 걔네를 이제 플레이 시켜가지고, 성공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을 10개씩 모읍니다. 총 30개가 생기겠죠. 그 30개를 데이터셋으로 쓰는 것과 사람이 직접 텔레오퍼레이션을 각각 10번씩 해서 30개를 모은 것, 그냥 그 3개를 비교합니다. 그럼 RL이 모은 걸로 파이팅을 하는 게 잘할까? 혹은 여기 1저자가 직접 움직여서 그걸로 파이팅을 하는 게 잘할까를 얘네 첫 번째 실험으로 가져왔는데 얘네 말은 처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RL로 모은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하는 게 사람이 모은 데이터로 파인튜닝 하는 것보다 좋다가 얘네 첫 번째 실험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오픈 VLA라는 게 휴먼이 모은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한 거고 이 플러스 RLDG가 붙어 있는 게 RL이 모은 데이터로 파인튜닝 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힘들게 모아준 것보다 강학습 플래시가 모아준 게 더 좋네? 라는 게 얘네 첫 번째 리설트의 결론인데 얘네가 그 이유로서 뭘 제시하냐면 사실 더 큰 건 아니고 이 테스트 자체가 그냥 사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USB를 꽂는 걸 하면은 텔레오퍼레이션으로 USB를 꽂았는데 실수로 옆에 조금 꽂으면 이게 몰라가지고 계속 누르다가 다시 떼고 넣고 애초에 사람 자체가 되게 서브옵티멀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차라리 강화습이 그냥 학습만 잘 시켜놓는다면 애초에 얘가 데이터 제너레이터로서도 훨씬 잘 동작한다. 이런 섬세한 컨트롤에서는 뭐 아릴로 하는 게 사람의 수고를 덜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능도 좋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태스크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모으기, 사람도 힘든 태스크에서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겁니다. 아까 다시 첫 번째 논문에서 나왔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VLA 또 굳이 써야 되냐, VLA. 이거 너무 크고 인프라 속도도 느린데. 그래서 싱글 태스크만 하는 쉘로 원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쉘로 R을 모델 썼을 때 학습 때 내가 본 건 되게 잘합니다. 20번 시도해서 20번 성공한 건데 처음 보는 오브젝트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VLA는 쓸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그냥 두 번째 실험으로 논문을 끝납니다. 네. 웨소 자체는 사실 이 세 논문 다 동일해서 여기까지였고요. 일단 핵심이 뭐라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아 핵심은 내가 이제 RL로 만든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잘하더라. 네, 혹시 저 이번에 약간 이게 그 3 제안서 썼을 때 사실 이 내용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파인팅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이제 실제로 피지컬 월드에서 잘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무슨 모델로 그냥 데이터만 보고 학습한 거는 현실에서 부딪히고 배우지 않아가지고 되게 오차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파인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실 것이냐? 그럼 데이터를 모아야 그걸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거냐? 그 데이터를 강학습으로 모으자라는 게 얘네의 주장입니다. 사람이 모으는 것보다 이런 태스크에는 사람이 모으면 다 그게 사람의 코스트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빡센 태스크는 사람들이 조정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되게 서브옵티멀 데이터니까 학습시켜서 걔는 그럼 최대한 빨리 뭐 잘 학습시키면은 뭐 온갖 단자의 잘 보는 폴리시로부터 그걸 잘 이제 데이터 잘 해놓을 수 있고 그걸로 파인팅 시키면 되게 잘하는 놈이 나온다. 그렇게 하자가 있네. 요점이. 마지막 논문은 약간 사실 조금 괴가 다르긴 한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 VLA 모델 같은 거를 VLA 모델을 잘 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잘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느낌으로는 큰 그림은 비슷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넘어가면 이 왼쪽 글은 약간 무시해 주시고 얘네가 하는 거는 앞에 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페이퍼는 세밀한 컨트롤 필요한 걸 어떻게 잘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잘 파인튜닝 해볼 수 있을까였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예를 들어 한 로봇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팔 로봇이 이제 꽂는 것만 잘하는 혹은 뭐 집기만 잘하는 이런 것만 하는데 일 저자 이 저자가 하고 싶은 거는 나는 매니플레이션도 잘하고 이동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뭐 예를 들면 이 안드로이드 폰 조작하는 것까지 다 잘하는 일종의 원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이 저자가 만들고 싶은 모델입니다. 이랬을 때 이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모아서 얘를 지각시킨다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논문이 이런 논문. 그래서 큰 그림은 아까랑 비슷한데요. 얘는 DLA 말고 뭐 라바 같은 DLM 모델을 갖고 와서 일단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긁어 모아서 방금 이전 페이퍼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지도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강학습으로 파이팅을 좀 더 합니다. 사실 방법은 그게 답니다. 얘네가 하고 싶은 태스크는 뭐 이런 실제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조작하기, 이동해서 풀기, 안드로이드에서 알람 켜기, 게임 깨기를 다 하고 싶은데 동시에 잘하는 어떤 DLM 모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 뭐 디테일이 워낙 많아서 전부 다 생략했는데 큰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인바이런트 나는 현재 아타리 예를 들어
나는 원핸드 로봇을 조작하고 있고, 얘는 어떻게 생겼으며, 관절 어떻게 생겼고를 설명해주는 프롬프트가 있고요. 일종의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인스트럭션은 나는 뭐 사과를 짚고 싶어. 혹은 뭘 해야 하고 싶어가 이제 인스트럭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 인풋, 내 카메라가 보는 인풋 이미지와 그 전에 내가 수행했던 행동 같은 것들이 따라다락 해서 총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풋들이 들어갔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이 액션 모듈이라는 걸 거쳐서 액션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얘네가 뭐 사실 뭐 약간 이게 너무 본인들이 개발한 게 아니라 이전 페이퍼에서 갖고 온 것 같기도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은 요러한 태스크와 뭐 요러한 태스크는 서로 되게 다른 태스크잖아요. 그러면 액션 같은 것도 그냥 하나는 2디멘션짜리 앞, 뒤, 왼, 옷살이 그냥 이동일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의 관절이니까 뭐 세븐 디멘션일 수도 있는데 서로 액션이 다른데 어떻게 싱글 모델이 모든 태스크를 동시에 액션을 수행할 수 있냐. 그래서 얘네는 그냥 다른 논문에서 썼던 걸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뭐 컨티뉴 액션은 제쳐두고 뭐 디스크릿만 설명하자면 하이레벨만 설명하면 예를 들어 모델이 move left라고 실제로 하려면 아웃풋으로 move left라는 자연어를 실제로 그냥 내뱉어야 됩니다. 그럼 그걸 내뱉어서 그게 밸리드한 액션 셋이면 그걸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를 들어 이 비디오 게임은 실제로 이 게임은 액션이 14개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은 점프, 2번은 왼쪽 무브 레프트, 3번은 무브 라이트 이런 건데 그럼 그거 하나하나가 밸리드한 액션 셋이 됩니다. 그럼 그걸 나눠 토큰하게 태우면 그 토큰 14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모델은 그 수많은 액션, 사실 얘는 아무 자연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정확히 그 14개 중에 하나를 예측했을 때는 실제로 그 액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14개 중에 나머지 아무거나 예측했을 때는 노 오퍼레이션을 그냥 하거나 혹은 마스킹 시켜서 무조건 이 14개만으로 소프트맥스를 태워가지고 밸리드한 액션 셋만 선택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델은 이 태스크가 뭔지 상관이 없이 그냥 자연어를 항상 예측을 하게 되는 VLM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파인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액션 같은 게 컨티뉴어스니까 제외하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좌표라든가 현재 위치 같은 게 한 6디멘션 들어가는데 각 디멘션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디멘션은 move left, 뭐 move right가 있다면 속도는 몇 하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제한을 내뱉었을 때 그게 이 환경이 밸리드한 액션 셋이면은 들어가고 아닐 경우에는 다시 예측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처리를 좀 해줍니다. 이건 약간 큰 그림만 뭔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소드는 되게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 논문들과 같이 데이터를 있는 것만큼 최대한 끌어모아서 인풋으로는 이런 프롬프트와 현재 상황, 그다음에 이 기존에 했던 액션을 넣고 지금 내가 할 액션을 맞춘다. 즉 기록을 열심히 돌린다는 이해가 됩니다. 모든 환경에 다 모아서 일종의 멀티 도메인 걸 한 번에 다 넣어 그냥 학습을 해버리고요. 두 번째는 마치 챗GPT가 강화수 써서 RLHF 했듯이 이제 시뮬레이터 이제 첫 번째 학습이 끝난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시뮬레이터에 그대로 넣고 강화학습으로 추가적인 그냥 파인팅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강화학습을 추가적으로 해줬다.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거 해줬다가 사실 가고 뭐 거의 끝났는데 그다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나는 뭐 로봇 움직이는 거, 길 찾는 거, 게임 이런 걸 다 동시에 잘해보는 걸 해야겠다라는 거고 익스페리멘트를 그냥 한쪽에 갖다 놨는데 얘네가 보여주고자 했던 건 결론적으로 다 이긴다가 아니라 N가는 경우에 이 보시면 여기 S라는 게 붙어 있는 게 많거든요. 이 S는 뭐냐면 해당 벤치마크의 소타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손으로 조작하는 쪽에서는 해당 벤치마크 소타를 이기는 경우도 좀 있고 혹은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기는 경우가 많은 거 봐서 얘는 심지어 원 모델로 이 12개를 다 하는 애인데 심지어 한 분야만 열심히 학습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네. 그럼 더 이상 많은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이거는 열심히 강 찾고 이 물체 찾아다면 열심히 이동해서 물체 찾는 그런 게 이 내비게이션 태스크인데 여기선 지긴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선 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다 컴패러블 하거나 이기는 경우가 많다. 이쪽 발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너네가 지금 일종의 투 스테이지를 하는 거잖아요.
지도학습을 한 번 하고 강학습을 하는데 그냥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첫 번째는 지도학습만 하고 끝낸 모델과 추가적인 파인튜닝을 해준 모델의 성능 비교입니다. 그랬을 때 뭐, 딴 건 다 비슷했는데 요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냥 확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강학습 파인튜닝 쪽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반대로 그 강학습만 하면 안 되냐 지도학습 안 하고 안 된다는 게 얘네 결론인데 바로 그냥 이 라바 같은 모델에다 강학습만 썼쓰는 게 이 왼쪽 색입니다. 성능이 상당히 안 좋죠. 이 오른쪽은 지도학습을 한 게 주황색인데 거기에 강학습을 한 게 이제 분홍색이다. 이거 둘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이 있는데 사실 발표는 여기까지 끝났고 제가 논문 3개 가져왔지만 이 방법론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는 않고 뭐 딱 한 문장만 가져간다면 지금 굉장히 이 로봇이나 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VLE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긁어 모으는 중이다. 뭔가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니 온라인으로 어떻게 온라인이면 어떡하지? 공유를 중지해. 공유를 준비하는 게 뭐가? 네, 안녕하세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충분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3D 혹은 이제 4D를 생성하는 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논문은 이제 L4GM이라는 모델로 이제 한 개의 비디오 입력으로부터 이제 4D, 이제 움직이는 3D 물체를 출력하는 태스크를 이제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논문의 기반 논문이 되는 이제 LGM이라는 논문이 먼저 있는데요. 요 논문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장의 이미지나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3D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을 다룬 논문이었는데 이제 L4GM은 이제 여기서 더 확장해서 이제 싱글 이미지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이제 여러 개의 프레임에 이제 비디오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각 프레임마다 3D를 생성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4D의 결과물을 이제 출력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방법들 중에서 이제 뭐 디스틸레이션 기반의 이제 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브젝트마다 이제 뭐 학습이 필요한 반면에 이 방법은 이제 뭐 개별의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 없이 입력으로부터 결과를 바로 출력 가능한 방식인 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은 일단 기존의 이제 LGM 모델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LGM은 이제 이렇게 싱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싱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 네, 그 이제 어떤 뭐 이미지 드림 같은 어떤 외부의 어떤 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로부터 이제 멀티뷰의 이미지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그 멀티뷰의 이미지로부터 이제 각 픽셀마다 이제 3D 가우시안의 파라미터가 되는 이제 위치, 스케일링, 로테이션, 오페시티, 칼라 값 이렇게 총 14개의 값을 이제 예측하도록 하는 이제 유넷의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된 가우시안들을 이제 모든 멀티뷰에 대해서 이제 합쳐주는 방식이고요. LGM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 이미지로부터 3D 가우시안을 출력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L4GM이라고 하는 이제 모델은 여기서 이제 시간축이 하나 더 확장이 되는 건데요. 어, 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총 이렇게 T개 프레임의 비디오가 이제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각 프레임별로 가우시안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각 프레임에 대해서 가우시안을 예측하는 방식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LGM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어, 이제 뭐 멀티뷰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미지 드림 같은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어떤 멀티뷰 이미지를 이렇게 뽑고 이제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똑같이 그 멀티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프레임에서 뽑았던 멀티뷰 이미지를 그대로 그 커피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컴퓨테이션은 이제 훨씬 절약을 하면서 이제 추후에 이제 모델 내에서 이제 계산이 되는 이 템포럴 어텐션 덕분에 이제 각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타임 컨시스턴트한 결과물을 이제 얻어낼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입력은 그래서 총 어, 지금 그림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입력은 총 T by V 게 이제 프레임이 네트워크에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뷰하고 이제 프레임 간의 이제 컨시스턴시 향상을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추가가 되는데, 이제 하나는 크로스 뷰 어텐션, 그리고 하나는 크로스 타임 어텐션이 이제 각각 들어가게 되고, 이제 각각의 이제 피처를 적당히 이제 리쉐입함으로써 크로스 뷰에서는 이제 VH by W 토큰에 대해서 이제 어텐션이 계산이 되고, 크로스 타임에 대해서는 T by H by W 토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떤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떤 좀 추가적인 스킬로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것과 이제 4D 인터폴레이션을 좀 추가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오토 리그레시브 리컨스트럭션은 이제 입력 비디오의 프레임 수, 그 t가 꽤 클 때에는 이제 한꺼번에 생성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여러 구간으로 쪼개서 생성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구간을 이제 쪼개서 생성을 하는데, 이제 좀 특이점은 이제 첫 번째 청크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그대로 생성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청크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멀티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전 프레임에서 이제 출력된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멀티뷰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렌더링을 하고, 그 렌더링된 이미지를 이제 입력으로 사용해 준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D 인터폴레이션에서는 이제 이걸 한 이유는 이제 비디오 4D 결과물을 이제 출력을 할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낮은 FPS로 먼저 생성을 하고 그 중간중간 프레임을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두 개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가우시안을 먼저 예측을 하고, 그 중간 프레임에 이제 멀티뷰를 이제 렌더링을 하고, 그 멀티뷰 이미지들을 이제 웨이트 에버리지를 함으로써 그 중간 프레임들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된 모든 이제 프레임의 이제 멀티뷰 이미지들을 똑같이 네트워크 입력으로 한꺼번에 넣어서 이제 각 프레임마다의 3D 가우시안을 이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 두 개 정도, 두 개 프레임 정도가 이제 그 사이에 추가가 되는데, 실제 실험에서도 그 두 개의 프레임 정도를 이제 추가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은 이제 라지 스케일의 이제 멀티뷰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어, 기존의 이제 비디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비디오로 바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셋으로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비디오 데이터 셋으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3D를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 4D로 확장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학습된 LGM 모델에서 이제 파인 튜닝을 진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신테틱 데이터셋으로만 학습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얼월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되게 잘 동작을 하고, 네. 그래서 오른쪽 결과는 이제 기존의 다른 목들과 비교한 결과인데, 일단 차이점은 이 모델은 일단 엄청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입력 데이터로부터 바로 그냥 결과를 출력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약 그냥 한 3초 정도가 걸리는데, 다른 모델들은 뭐 그에 비해 되게 오래 걸리는 모델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되게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적으로나 정량적으로나. 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캣4D라는 이제 이게 논문인데요. 뭐 비디오 같은 결과는 없나요? 아, 네, 비디오는 여기서, 네,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게 아니, 그리고 이게 입력이 뭐라 그랬지? 아까 그럴까? T 입력, 곱하기 V의, 네. 입력은 싱글 비디오입니다. 하나의 비디오가 이제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인풋이라 되어 있는 비디오가 입력으로 쓰인 거고요. 각 프레임마다 3D를 다 계산을 해서 이제 4D의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모델이.
아, 그 T 곱하기 V라고 표현한 게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아웃풋이 그렇다는 건가요? 혹은 뭐 디퓨전 모델이 다루는 입력 및 출력이 T 곱하기 V라는 이야기였나요? 네, 입력 자체는 T by H by W가 맞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멀티뷰의 이미지를 생성한다라는 의미에서 V 축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의 전 T by V의 이미지를 모두 사용해서 4D 결과물을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네, 이게, 내가 좀 띄엄띄엄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각 프레임별로 뭐 생성하는데 뭐 프레임마다 좀 공유되는 뭐 혹은 좀 뭐, 좀 뭐 공통의 뭐 그런 거를 여러 이미지 프레임에 걸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학습을 시킨다 혹은 도출을 해낸다 뭐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각 예. 프레임마다의 가우시안을 출력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그거를 프레임마다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레임의 모든 멀티뷰 이미지를 한꺼번에 네. 넣어서 이제 출력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타임 컨시스턴시도 이제 유지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거였나요? 이게, 디퓨전,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잠시만요. 약간 전처리 느낌으로, 네, 이런 멀티뷰 이미지를 이제 입력으로, 네트워크가 이제 입력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멀티뷰 이미지를 그냥 뽑아주는 용도로만 외부에 그냥 디퓨전 모델이 사용이 되는 거고, 지금 이 논, 그러면은 네, 하나의 비디오가 입력으로 주어졌는데, 그 어떤 뭐 철수의 뭐 혹은 아까 뭐 공룡 같은 거에 비디오가 주어졌는데, 그러면은 멀티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각 프레임마다의 멀티뷰는 이제 외부의 어떤 멀티뷰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미지 드림과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뽑아주는 거고요. 각 프레임마다의 멀티뷰 이미지는. 네, 그 이미지들을 모두 네.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각 프레임마다의 가우시안을 출력하는 모델입니다. 네. 그 멀티뷰 이미지를 뽑을 때 뭐 SDS니 뭐 디퓨전 모델 같은 걸로 뭐 다른 언씬 뷰에 대한 뭔가 그런 걸 생성하는 거고요. 네, 멀티뷰 뽑을 때는 이제 이미지 드림이라는 모델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은 그냥 여기 이 멀티뷰를 생성하는 데만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이미지 프레임을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그걸 그 싱글 뷰 이미지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미지 프레임 하나하나를 한 번에 하나씩만 넣어서 멀티뷰를 만들면 그러면은 그게 좀 거기서부터 컨시스턴시가 되게 좀 없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이미지도 만들어질 수 있고 다른 이미지도 만들어질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닐까? 어, 네, 일단 그렇기도 하고, 일단 애초에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만 멀티뷰를 생성하고, 그 두 번째 프레임부터는 지금 첫 번째 프레임에서 생성한 멀티뷰를 그냥 그대로 커피해서 갖다 쓰거든요. 뭐 두 번째 프레임에서 새로 멀티뷰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뭐 계산적인 아, 측면에서 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긴 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이제 전체를 이제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총 t 바이 뭐 멀티뷰의 개수가 v라고 한다면 t 바이 v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넣었을 때 여기 안에서 애초에 크로스 크로스 타임 이제 어텐션을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근데 잠깐만요. 내가 이게 잘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 순서로 좀 보면, 그러면 10개짜리 프레임의 공룡의 10개짜리 프레임의 비디오가 입력으로 주어지면, 첫 번째 이미지 프레임 가지고 멀티뷰 이미지를 만든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죠?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생성된 멀티뷰 이미지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다음 프레임들에 대해서.
근데 뭐 동작도 바뀌었을 수도 있고 뭐 좀 그렇잖아요. 뭐 네, 그게,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각 프레임마다 새로 생성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이렇게 안 해도 이제 요 모델 내에서 계산되는 그 크로스 타임 어텐션 때문에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의 그 계산적인 이점을 얻는 게 더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쨌건 뭐 5장의 멀티뷰 이미지를 만들었으면은 뭐 각 이미지 프레임 10장에 T1부터 T10까지 T가 11대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하나하나마다 어쨌건 T1대 멀티뷰 이미지 5장 그거를 다 T2일 때부터 10까지 일단 그걸 복사를 해준다. 네, 그렇게 일단 입력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모델을 그거를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모델을 어떻게 사용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T 바이 V 바이 H 바이 W의 이제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한꺼번에 이제 얘네들이 학습하는 이제 유넷 네트워크에 넣어서 각 이미지별로의 이제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 파라미터라 하면 각 픽셀에 대응되는 파라미터를 의미를 하고요. 픽셀마다 뭐 가우시안 파라미터를 뽑는 거예요? 가우시안 컴포넌트 하나씩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픽셀의 채널 값 자체가 14인데 그 14인 이유가 그 이제 위치랑 그 스케일링, 오페시티, 칼라, 로테이션 이렇게 다 해서 그 값이 총 14개의 값입니다. 그럼 이 유넷은 처음부터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학습되는 거인 거죠? 어, 이니셜라이제이션까지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했는데 일단은 학습된 LGM 모델에서 시작을 하고요. LGM은 이제 시간축이 고려되지 않은 기존의 그냥 싱글 이미지로부터 3D를 예측하는 3D 가우시안을 출력하는 모델인데 그 모델로부터 파인 튜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네네네. 그러면은 그 가우시안 컴포넌트는 예측된 가우시안 컴포넌트들은 어떻게 학습이 되죠? 그러면은 그걸로 다시 그 가우시안 컴포넌트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그 렌더링한 이미지에서 뭐 픽셀 레벨의 뭐 에러 1트로스로 학습을 네네, 맞습니다. 그 멀티뷰의 이미지들은 이미 GT로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뷰의 비디오 데이터셋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렌더링해서 그 이미지 간의 리컨스트럭션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그 각 T1 어쨌건 입력으로는 T1부터 T10까지에 걸쳐서 싱글 뷰 하나씩만 있는 거잖아요. 한 뷰에 있는 것만 한 뷰만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그 뭐 카메라 파라미터라고 하나? 그거는 뭐 그냥 다른 외부의 뭔가를 써가지고 얻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선 지금 카메라 파라미터는 딱히 뭐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애초에 그냥 이미지로부터 멀티뷰 이미지를 뽑는 그 모델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90도, 180도, 270도 약간 이런 걸 그냥 가정하기 때문에 4개의 뷰를 그냥 가정하기 때문에 어, 뭐 어떤 뭐 따로 뭐 추가적인 카메라 파라미터까지 막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로스가 흘려지는 거는 매 프레임마다 결국 우리가 입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프레임만인가요? 로스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는 요 유넷입니다. 유넷 네트워크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떤 이미지 준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의 이미지가
한 네. 이미지 프레임별로 특정 T에서는 하나만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GT로는 멀티뷰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비디오가 입력이라면서요. 네, 싱글 입력은 픽 비디오가. 비디오. 싱글 픽 비디오가.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싱글뷰니까 이미지 프레임별로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특정한 입력은, T에 대해서는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입력은 그렇고, 입력 데이터는 그렇고, 이제 다른 뷰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GT는 지금 데이터셋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애초에 비디오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 거죠? 리얼이 아니고 신테릭인데 그게 뭐 막 얘가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인데 그게 모두 풀 3D 내가 원하는 각도든 뭐 그런 거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인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신테틱이기 때문에, 네, 멀티뷰의 비디오가 지금 데이터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비디오는 어디서 나와요? 걔로 무슨 비디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신테릭 데이터인데? 그 부분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입력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해주는 건가? 잘? 네네. 논문에서 애초에 한 섹션을 둬서 그 오브저버스라는 이제 데이터셋을 이용했다고 되어 있고, 그거를 어떻게 렌더링 했는지에 대한 방법도 이제 자세히 나와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설명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아, 네네. 아, 뭐, 근데 좀 그런 걸 좀 잘 설명해줘야지 이해가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네. 어, 하여튼, 네, 알았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캣4D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캣3D라는 원래도 논문이 있었는데, 그게 꽤 또 인기가 있었던 논문이거든요. 이쪽, 어, 분야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확장한 버전이고, 어,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 하는 태스크는 정확히 이전 논문과 동일합니다. 그냥 어떤 싱글 뷰의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그걸로부터 4D를 이제 출력하는, 4D를 이제 생성하기 위한 어, 논문이고요.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논문과 좀 차이점이라면 얘는 이제 멀티뷰 비디오를 이제 출력하는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입력 비디오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멀티뷰 비디오로 변환을 하고 그 멀티뷰 비디오를 이용해서 이제 4D의 씬을 이제 학습하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 논문은 이제 멀티뷰 이미지는 그냥 다른 모델 써가지고 어떻게 잘 뽑고 그걸로부터 이제 가우시안을 잘 예측하자라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논문에서는 그 멀티뷰 이미지 자체를 어떻게 잘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방법론 자체는 크게 좀 투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입력은 요 오른쪽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비디오 입력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카메라로 촬영된 비디오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멀티뷰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주어진 하나의 비디오 입력을 멀티뷰의 비디오로 이제 변환을 하고 어, 그렇게 이제 생성된 멀티뷰의 비디오를 이제 그냥 학습 데이터로 이용을 해서 4D 씬을 학습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법론 자체는. 그래서 요, 요 왼쪽 그림이 어떤 좀 그런 입력 데이터를 좀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그래서 가로가 타임축이고 요 세로가 카메라 뷰 포인트 축이라고 할 때 요 입력 비디오는 이렇게 프레임마다 이제 뷰 포인트가 이제 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각 카메라마다 이제 어떤 요 그림을 예시로 들면은 이제 첫 번째 타임 스텝을 제외한 나머지 타임 스텝이 이제 비어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모든 그리드를 지금 채워 넣겠다라는 겁니다. 비디오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떤 임의의 카메라 위치에서 모든 프레임의 이미지를 생성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모델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습 자체는 이제 요 논문도 역시 이제 캣 3D라는 이제 논문을 확장한 버전이기 때문에 그 캣 3D의 구조와 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캣 3D의 구조에서는 이제 이렇게 입력 이미지가 좀 이렇게 스파스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요 나머지 뷰들을 이제 생성하는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겠다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이제 입력 이미지랑 입력 이미지에 대응되는 카메라 파라미터 그리고 이제 생성하고자 하는 뷰 포인트의 카메라의 파라미터 이렇게 들어가는 반면에 요 캣 4D에서는 이제 시간축이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대한 정보 t가 이제 추가적으로 입력으로 들어가 모델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t는 이제 그냥 프레임에 대한 정보인데 뭐 그냥 테크니컬하게는 그 타임을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을 해가지고 그 디퓨전에서 타임 스텝이 들어가는 자리와 이제 합쳐져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이제 뭐 카메라인 타임 가이던스 샘플링이라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뷰와 이제 프레임 각각의 가이던스를 이제 설계를 해서 어 이제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 샘플링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카메라와 타임 각각에 대해서 컨시스턴시를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기본적인 모델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좀 긴 시퀀스, 많은 카메라 뷰포인트의 좀 긴 시퀀스 이미지를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요 이미지 간의 컨시스턴시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아래와 같이 이제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그림을 이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총 이제 K뷰 L 프레임의 이제 이미지, 총 K by L의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고자 할 때, 이제 요 그림에서는 이제 예시로 K는 4, L은 4가 되고요. 그래서 그 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이 한 번에 생성하는 n개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한 번에 n개의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한다면 그 n보다 k by l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어 한꺼번에 그거를 다 생성할 수는 없고 이제 조금씩 나눠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순서로 이미지를 생성할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이 그리드를 모두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K by L의 그리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 열을 이제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멀티뷰 샘플링 그리고 각 행을 독립적으로 생성하는 이제 템포럴 샘플링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멀티뷰 샘플링을 예시로 든다면 이제 1열에서 요 세 개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세 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총 n 플러스 1개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이제 요 카메라 뷰포인트에 존재하는 이미지 n개와 그리고 요 타임 스텝에 존재하는 이미지 1개 그래서 총 n 플러스 1개 이미지를 이제 입력으로 넣어서 요 n개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방식으로 나머지 프레임들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생길 텐데요. 그렇게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메디안 값을 RGB 값에 메디안 값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합쳐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한 열이 이제 생성이 됐으면 그 다음 열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제 전체 그리드가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열마다 이제 생성하는 거를 이제 멀티뷰 샘플링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핵마다 생성하는 거를 이제 템포럴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과정을 이제 좀 이렇게 좀 반복함으로써 SDADC라는 그 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반복함으로써 이제 멀티뷰, 템포럴 이 양축에 대해서 둘 다 이제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이제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걸 하는 이유는 카메라 뷰 포인트와 이제 타임 이 두 개 축에 대해서 모두 되게 서로 콘시스턴트하고 되게 부드러운 변화의 이미지들을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었고 뭐 이상적으로는 이 모델 역시 되게 멀티뷰의 비디오 데이터셋이 있으면 좋은데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베스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는 이제 신테틱에서나 좀 존재할 수 있고 리얼월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현존하는 데이터셋을 좀 잘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좀 큐레이션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얘들이 섞는 거는 이제 신테틱 데이터셋이랑 스태틱신의 멀티뷰 데이터셋 그리고 스태틱 뷰포인트의 모노큘러 비디오. 그러니까 지금 어, 어느 것도 지금 멀티뷰의 비디오 데이터셋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잘 혼합해서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요 4DIM이라는 동일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과 중점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정된 뷰 포인트에 대해서 시간이 변할 때 그리고 고정된 시간에 대해서 뷰 포인트가 변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둘 다 변할 때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성능을 좀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GT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좀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은 이제 다이렉트 3D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은 이제 뭐 4D랑 관련된 논문은 아니고 그냥 3D 자체를 디퓨전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D를 이제 생성하는 이제 뭐 기존 옛날에 이제 방법들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 자체가 이제 각도가 얼라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적은 클래스의 데이터셋만 학습에 이용해야 했던 반면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되게 노이지한 인더와일드 셋의 그냥 그런 3D 어셋을 사용해서도 이제 고품질의 3D를 생성하는 이제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성 모델로서 이제 생성 네트워크를 먼저 설계를 하는데 이제 그 3D를 이제 출력해야 하는 네트워크로서 이제 트라이플레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D 유닛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트라이플레인을 구성하는 이제 세 개의 2D 플레인을 만을 이제 생성하는 2D 유닛을 이제 학습함으로써 훨씬 계산 측면에서 이제 효율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어, 네. 그래서 먼저 네. 네, 그래서 먼저 그 트라이플레인에 대해서 이미지를 렌더링해서 그 멀티뷰 이미지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그 트라이플레인 피처 자체를 요 렌더링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트라이플레인은 이제 지오메트리와 이제 칼라 이 두 가지 특성으로 분리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델 성능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요 자체적인 요 지오메트리를 이제 다른 모델에 어떤 지오메트리 프라이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렌더링 할 때 이제 어, 볼륨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덴시티를 결정할 때는 이제 지오메트리 트레인 플레인 피처만 사용을 하고 컬러를 예측할 때는 이제 FC 컬러 트레인 플레인 피처만 이제 사용하는 구조를 이제 취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이제 디스인탱글링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플레인 피처 자체를 먼저 학습을 해주고 그렇게 복원된 트라이플레인 피처를 이제 에 대해서 이제 디노이징을 수행하는 이제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이제 학습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트라이플레인 피처 자체에 노이즈를 입혀서 그 노이즈를 예측하게 되는데 유닛이 어,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오메트리 컬러 트레인 피처를 이제 각각을 복원하는 두 개의 디퓨전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칼라 디퓨전 모델의 경우에는 요 지오메트리의 트라이플레인 피처가 이제 추가적인 컨디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바로 이렇게 그냥 학습해도 되는데 뭐 좀 더 이제 고해상도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간에 어떤 SR 모듈을 넣어서 트라이플레인 피처의 해상도를 키워주는 어, 모듈을 이제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그건 이제 앞서까지는 그냥 3D를 생성하는 모델로서 그 3D 생성 네트워크 자체를 그냥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그냥 내용이었고요.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시브 노이지 3D 데이터 그냥 그런 뭐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은 어떤 3D 데이터에 대해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게 좀 더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이제 오토매트릭 얼라이먼트 앤 클리닝이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모델들, 이런 생성 모델들을 학습을 하려면 이제 3D 데이터가 얼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얼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차를 예를 든다면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게끔 그 3D 데이터들이 이제 얼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 그냥 각기 다른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거를 바로 이제 이런 생성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학습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좀 자동으로 그런 노이지한 데이터들을 좀 필터링을 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되게 인더 와일드 셋의 그런 노이지한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먼저 그 학습 데이터셋에 대해서 전체적인 3D 로테이션 앵글을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민 베리언스 값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서 이제 샘플링한 이제 로테이션 파라미터 값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유넷의 입력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앞서 이제 그 디퓨전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데 쓰인 그 지오메트리 디퓨전 로스를 이용해서 그 3D 로테이션을 이제 학습하게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어찌됐건 좀 시간상 좀 그 자세한 그 방법론을 좀 생략을 하면은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그 로테이션 네, 근데 그 시간상, 물론 시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좀 이해가 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뭐 3D 온라인이 왜 온라인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기준하고. 네. 보통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얼굴 보통 생성 모델을 예를 든다면 보통 얼굴 데이터셋들은 보통 정면을 바라보게끔 얼라인이 다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EG3D 같은 모델들이 그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잘 생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진짜 완전히 뭐 각기 다른 방향들을 데이터셋들이 각기 다른 방향들을 취하고 있으면 이 생성 모델 입장에서 애초에 각도도 지금 공통된 각도를 찾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초에 학습 품질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얼라인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근데 그대로 이게 지금 다루는 게 뭐 싱글 이미지를 멀티뷰 만드는 그런 건가요? 그런 태스크인 건가요? 지금 논문의 태스크 자체는 그냥 3D를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3D를 생성한다. 그 그냥 아니, 생성 그, 모델이 네. 아니, 근데 그 아까 학습시킨 모델은 뭐 그런 EG3D처럼 그냥 구에서 유를 만드는 그것도 역시 생성, 뭐 트라이플레인이고 그런 얘기도 그냥 3D 생성하는 모델이었다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스크래치에서 그냥 랜덤 노이즈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그냥 그런 모델들처럼 그냥 노이즈로부터 어떤 임의의 3D 모델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그 네트워크 하여튼 그런 류의, 네, 네. 그런 류의 모델들이 좀 통일된 뷰의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일단 정면이면 정면, 그거의 이미지만으로 뭐 학습한다? 뭐 이런 거인 건가요, 여러분? 네네, 맞습니다. 그 각도 자체가 온라인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을수록 학습이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만을 이용해서 뭐 자체적으로 샘플링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자체적인 필터링 과정을 이제 이용함으로써 되게 노이지한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학습에 이용해도 잘 학습할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조금 그러니까 이 논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 좀 벗어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EG3D는 아니면 그렇게 뭐 정면으로 된 정면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웍들은, 근데 리얼 데이터 EG3D를 학습한, 그게 대충 FFVC표 아니면 그 리얼 월드 페이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을 텐데,
그것도 다 각도가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네네. 조금씩은 다른데, 어찌됐건 정면을 민 값으로 하는 어떤 가우시안 분포는 따른다고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G3D에서도 한 방식이 있어서 그냥 카메라 파라미터를 샘플링할 때 그냥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해서 그 샘플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포도 그냥 그런 어떤 좀 규밀한 분포도 가지지 않은 그런 노이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학습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 그래도 정면에 집중되어 있어야지 좀 중구난방으로 너무 진짜 360도 막 중구난방으로 막 그러면은 그런 걸로 학습시키는 거는 현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뭔가 그 제네레이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 경험적으로 관찰해보니. 네, 맞습니다. 어떤 좀 네. 어떤 좀 균일한 어떤 그 카메라 파라미터 자체가 좀 균일한 분포를 따라야 그거를 가정해서 이제 근데 학습할 때 잠깐만. 아니 균일이라고 얘기하면 좀 나는 이상하게 들리는 게 균일은 그냥 얼핏 들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들리거든요. 그 말은 모든 각도가 균등하게 존재하는. 근데 그 아닙니다. 얘기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의미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정해진 분포? 네, 정해진 분포를 따라야 유니폼도 정해지. 유니폼도 분포라는 거는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도 정해진 분포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각도에 집중되어 있는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특정 각도에 집중되어 있는 그 집중된 그 각도 자체를 우리는 뭐 일단 정면 뷰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아직 네네네. 네, 그런 분포도 이제 만약에 따르지 않는 되게 굉장히 노이즈한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학습이 이제 잘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좀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3D 로테이션에 대해서 분포 자체를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이 레벨하게는 이 분포에 들어오는 샘플들만 필터링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분포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고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그런 분포를 가정을 해서 그 민 베리언스 값을 이제 파라미터로 두고 아니, 그 분포를 가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우시안을 가정한다? 그리고 가우시안의 어떤 평균 분산을 추정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분포를 가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 네, 이거 여기서는 이제 그 3D 로테이션 값들에 대한 그 민과 베리언스 값을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미인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우시안을 뭐 가정한다고 대충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분포를 가정하고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셋 자체가 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이 분포를 지금 학습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제 학습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요 분포로부터 요 m개의 어떤 카메라 파라미터 값을 샘플링을 해서 요 앞서 그 지오메트리 디퓨전 로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 카메라 파라미터는 유넷의 입력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그 로스가 그 m개에 대해서 로스가 제일 적은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 그 세타 값을 이제 세타 민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세타 민이 계산이 됐으면 그 세타 민을 이용해서 앞서 이제 가정한 그 3D 로테이션의 분포 민과 베리언스 값을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되고요. 맨 처음 이니셜라이제이션 자체는 요 뮤와 베리언스는 0하고 파이 값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D 로테이션 분포 파라미터를 이제 학습함과 동시에 또 어떤 걸 해주냐면 그 세타 민을 넣었을 때 그 지오메트리 디퓨전 로스가 특정 스레시오드 값 이하일 때만 그 디퓨전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분포에 있지 않은 데이터는 노이즈 데이터로 취급을 해서 그냥 필터링 하겠다라는 취지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3D 로테이션 분포가 있고 그 분포에 들어오지 않는 샘플은 필터링 하는 구조로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데이터 정제 어, 하는 이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더 와일드의 노이지한 데이터를 써도 굉장히 이 오른쪽이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에블레이션 결과인데 이 밑에 결과를 보시면은 그 차이가 꽤 이제 명확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는 그 단일 클래스 생성 모델과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제 파이간 EG3D 같은 기존의 이제 단일 클래스 생성 모델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클래스별로 이제 FID, KID 수치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이제 보시면은 그 성능이 되게 압도적으로 좋은데 이 뭐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애초에 생성 모델 자체가 그냥 생성 모델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그 영향을 그 파라미터 사이즈 자체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모델 사이즈를 자체적으로 다른 모델들과 맞춰 봤을 때도 그 성능이 훨씬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제 쉐입2라는 이제 텍스트로부터 3D를 생성하는 소타 모델과 이제 비교한 결과인데 보시면은 훨씬 좀 복잡한 물체를 생성하면서도 그 지오메트리 텍스처 성능 또한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